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였을까요? 한 주간의 뉴스들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바로 그분이시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머리 자르셨나 봐요. 아, 네. 네, 굉장히 시원해지셨습니다. 저는 잘 이렇게 깔끔하게 이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네. 잡초가 제거됐느냐, 제초가 됐느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잔디. 그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네.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여자 월드컵 축구까지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렇게 잔디가 잘 정리가 됐더라면.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어쨌거나 또 잔디가 잘 정리가 됐어야 되는 지역이죠. 됐었어야 되는 바로 그 지역이죠. 예.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가봅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 뭐라고 봐야 될까요? 준비 부족이죠. 심각한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냐면요. 국비 지방비 합쳐가지고 1,082억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020년 7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엉망진창인 정말 나라망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명인데 그중에 3명이 장관입니다. 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뭐 한국연맹 총재인 강태선 총재, 그다음에 전북 부안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윤덕 의원. 김현덕 의원은 이제 부안 새만금이라서 예, 그렇죠. 포함이 됐나 보네요. 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게 정부 행사인 거예요.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개영식을 함께 관람을 하고 했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국감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 너무 네. 황당한 게 있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4만 5천 명의 청소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알리는 차원에서 한지로 부채 만들기. 전주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한지로 부채 만들기를 하는데 400명씩 한 텐트에 들어가 있었대요. 이 불볕 더위에. 그런데 그 안에 선풍기가 있긴 했었대요. 근데 안 뜯었다는 겁니다. 그 왜 선풍기라도 틀지 왜 안 뜯었냐 했더니 전기 인프라가 아예 안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는 갖다 놓긴 했어요. 뜯지도 않은 채로. 네. 그러니 거기에 앉아서 한지로 부채 만들어서 일단 이 붙여야 그걸 되는 만들어서 바로 붙였어야 되겠군요. 그런다고 이게 될 일인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전시 행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전체 267만 평이라고 하는데요. 끝에서 끝이 5km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전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똑바로 안 해놓고 이제 사람들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조직위원회가 폭염이 아니라 폭우 대비를 했었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그 웅덩이를 파놨는데 매립지기 때문에 이게 배수 시설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도 안 빠지고 그런데 또 비 그치자마자 폭염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해놓은 상황인 건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 현장 대기 시켜놨습니다. 네. 그런데 사과는 이기순 차관이 했고요. 김현숙 장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무능한 여가부 폐지가 답이다 이런 정치권 관계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아직 여가부가 폐지는 아니라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리고 여가부가 문제가 아니라 김현숙 장관의 무능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면 장관 경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더 이상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방통위원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동관 후보자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의 취재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더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 3시에 나온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속보처럼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추천을 했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또 오전 9시경에는 아니다 이런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새벽 3시에 나온 건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고요. 예. 그다음에 6시간 만에 법제처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정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지금 검색을 하면 법제처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동아일보 기사가 상단에 나와요. 그리고 이 법제처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미디어 전문지를 뺀 나머지 2개 매체만 보도하고 있고 관련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씀을 좀 KBS입니다. KBS입니다. 그런데 네. 신문에 나와 있는 이 야당 몫으로 추천을 받았던 최민희 이 후보자가 네. 방통위원 후보자입니다. 네. 왜 안 되는 이유로 보도에 나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가지인데 하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 2개가 문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법제처는 이런 결정을 아직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에 대해서 이분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에 대해서 물론 왜 이렇게 늦어지냐. 통상 30일에서 40일 정도면 법제처가 결정을 내려서 유권 해석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 넉 달이 지났는데 데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안 내는 거냐 못 내는 거냐. 정치권에 이런 구구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하튼 새벽 3시에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법제처는 오전 9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방통위가 지난 4월 13일 방통위위원회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법령 해석을 요청을 했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동아일보는 어떤 근거로 그걸 보도를 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는 리드가 이렇습니다. 법제처가 주어가 법제처입니다.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4가지로 사실을 좀 확인 보도를 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확인했다. 2번째가 뭐냐면 밝혀졌다. 3번째가 알려졌다. 4번째가 전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인됐다는 확실한 거고요. 뒤로 내려갈수록 이게 조금 어렵다. 무슨 네. 얘기냐면 좀 곤란하다. 이럴 때 전해졌다라고 씁니다. 다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사실 같고 또 취재원이 상당히 고급한 취재원인데 이분이 거짓말을 리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될 때 전해졌다라는 표현을 통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동아일보에게 누군가 상당히 믿을 만한 네. 관계자가 전해줬기 때문에 보도는 했을 터인데 결정적 근거는 안 찾아졌을 때. 그렇죠. 그러면 법제처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기자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 확인. 그다음에 관계된 부처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줄 쓰거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법제처에서 이렇게 6시간 만에 부인 보도를 하는 걸 볼 때 법제처 확인은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니냐. 어떤 관계자. 근데 이 관계자가 정치권인지 뭐 대통령실인지 법제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마위에 최민희 전 의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뭐 최민희 전 의원이 안 되면 안 된다. 방통위원 자격이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좀 되면 된다. 예, 결과 확인을 해줘야 그렇죠. 야당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든지 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건데요. 일단 국회 의결 절차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해서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예컨대 다시 뭐 제2요구를 해서 법처럼 제2요구를 해서 다시 뭐 새로운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천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법상 끝난 거예요. 예, 법령상 최민희 의원에 대한 의결 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법제처 국민의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을 하고 그럼 법제처가 통상 30일에서 40일 사이에 결론을 내려서 통보를 하는데 지금 무한정 늘어지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방통위는
원래 그 이제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게 지금 3인 체제가 되면서 2대1 구도로 돼서 대통령 추천 하나, 야당 추천 하나, 여당 추천 하나 이렇게 돼서 2대1 구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뭐 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롯해서 뭐 이사장 해임 문제 또 지금 뭐 방문진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KBS, MBC 두 이사장을 놓고 해임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방송 활동도 많이 했었던 분이고 본인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임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무슨 언론에 직접 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세게 밝힌다거나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조만간 뭐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한 100여 군데 그들이 이제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라는 그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근 부회장을 지냈는데 이거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비판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저촉되는 이유가 있냐라는 것을 그 민주당에서도 추천을 할 때 미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혹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에서 이 관련된 것을 방통위에 문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없음 결정을 받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고 추천한 결과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최민희 상임위원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럼 이걸 받아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취재를 했더니 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낯설었는데 아니 뭐 국회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꼭 임명해야 된다는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관련된 법은 없죠. 그러니까 며칠 안에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뭐 명토박아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런 의결 절차를 하면 그러면 임명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게 앞으로 최민희 위원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 애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요 법제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왜요?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통위가 총 5인 체제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5조 2항을 보면 2명은 대통령이 셋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운영의 역할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장을 안 줘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국회에 대해서 아니 국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국회의 입법권 혹은 임명권에 대해서 대통령인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무시하는 거냐. 예컨대 그게 국회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전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임명장도 안 주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들을 펴나가고 이게 과연 삼권 분립에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이 법치주의 정신이 맞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용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죠. 넉 달째 이렇게. 김진표 의장이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국회에서 의결해서 추천한 분인데 그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진표 의장이 나서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법제처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는데 하세월로 계속 미뤄질 거 아닙니까? 일정이 뭐 예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방통위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세 분 그러니까 김효재 위원하고 김현 위원이 8월 23일 날 임기가 만료가 돼요. 이번 달에 그렇죠. 김효재, 김현 두 사람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국회로. 그런데 넉 달째 최민희 의원은 미뤄두고 있고 또 새로운 두 사람은 또 추천해달라고 하면
또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게 되면 그럼 앞에 밀린 버스가 있는데 이거마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차순위로 넘어가야지. 이게 일이 지금 상당히 스텝이 꼬여 있다. 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 자체가 꼬여 있는 상황이다. 자, 네. 방통위와 관련된 뭐 꼬였는지 논란이 되는지 이슈는 더 있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공기록물에 따르면 배포, 홍보 수석 이렇게 이제 적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 문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예. 이 국정원 문건인데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회의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설전을 벌이는 주요 내용이 뭐고 이 설전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의 공세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 측은 무책임한 카드라식이다. 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17년 9월 한겨레가 입수한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022년 4월 작년 4월인데 뉴스타파가 비밀이 해제된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통령 기록물 35만 건을 쭉 분석한 가운데 소위 이제 언론 장악, 언론 통제 여기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카더라는 아니죠. 어떤 문건이 작성됐었고 그 내용은 공문서 형태로 남아있고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로 보존돼 있다가 해제돼서 봤더니 이런 더 내용들이 정확히 있거다. 얘기하면 문건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공공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나온 이런 것이죠. 관련돼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국정원이 2009년 12월 24일 날 작성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보면 12월 18일 홍보수석 요청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배포 이렇게 땡땡하고 홍보수석. 그러니까 누가 배포했냐? 배포 책임자가 누구냐? 홍보수석이다. 이때 홍보수석이 누구냐? 바로 이동관 후보자라는 겁니다. 본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카더라는 아닌 겁니다. 문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편향 PD와 진행자들이 4대강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그 대책으로 경영진의 주의 환기, 좌편향 진행자 퇴출, 건전단체 보수언론 주도로 편파보도 문제 제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에도요.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이런 문건도 있거든요. 이것은 1월 7일 홍보수석실 요청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배포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부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카더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건에 따르면. 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국정원 문건과 관련된 부분 네. 내용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있습니다. 네. 그 수사팀이 바로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된 내용을 그때 그 내용을 수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었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 우리가 네. 당장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저간의 사항을 다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지명 강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10년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서 MBC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등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궁금한 게 네. 그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문건 이동관 전 홍보수석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 당시에 조치나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 때문입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그래요. 아. 예, 공소시효가 5년, 7년 이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이동관 수석을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이동관 수석이 이 문제에 책임이 없어서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저 기소 안 됐으니까 저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네. 배포 책임자가 홍보수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배포의 가장 큰, 이 자료의 가장 큰 책임은 홍보수석에게 있다라는 것을 귀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나는 이 수사는 됐지만 기소가 안 됐다. 이걸 가지고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장 기자님, 이게 네. 특히나 궁금합니다. 지금 신문 보도 몇몇 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동관 후보 임명 전까지, 대체로 임명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한 이달 8월 23일 뭐 24일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MBC와 KBS 병영진 교체까지 마무리한다. 그러면 시간이 20일도 채 안 남은 18일, 19일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경영진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다들 우려하고 있고, 어제 김현 지금 유일한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의원이 본인의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지금 절차를 방식으로 거쳐서 하면 뭐 가능하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전문지들은 어떻게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냐면, KBS, MBC 공영방송 이사장들이 둘 다 동시에 한꺼번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디데이는 8월 16일이다. 8월 10일 날짜까지 정해져 그렇습니다. 있네요. 9일에는 남영진 KBS 이사장, 14일에는 권태선, 박문진 MBC 대주주죠. 이사장 청문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16일 한꺼번에 두 분이 해임될 수 있다라는. 15일은 공휴일이니까 16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엄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데요. 또 8월 16일부터 국회가 시작이 돼요. 네. 예, 결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김효재 직무대행이 직권남용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30일 날 국회 의결을 마무리했던 최민희 위원이 방통위원이 됐더라면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건 정말 장윤선 기자의 취재 능력이 저는 정말 놀랍네요. 네? 아닙니다. 기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8월 16일이라는 날짜는 저는. 이거는 미디어 전문지들이 취재한 것이 제가 취재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금 뭐 언론에 도배가 될 정도인데 바로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은 넘어가고요. 자, 김은경 위원장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뭐 아무런 효과도 없다. 덤이 아니라 혹이 되고 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이 되고 있다. 혁신위원회 해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매우 곤란한 처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다. 이런 말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고요.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국회의원들 사이에 불만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의 메시지 자체가 너무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초반부터 취재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혁신 의총을 열어서 당시 이제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현역 의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혁신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혁신위를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뭘 혁신해야 될까요? 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제도 혁신이 됐든 혹은 또 공천을 앞두고 이제 공천 구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예컨대 제도 개혁의 방점을 찍은 혁신위원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뭘 혁신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토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어찌됐든 뭐 한 번에 이례경 위원장 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뒤에
뒤이어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게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해라라는 예. 건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냐. 이게 헌법에 규정된 거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이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이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고 뒤이어서 있었던 뭐 꼼수 탈당뿐만 아니라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잦은 실언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신망받는 혁신위원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 네. 주장. 이건 유인태 전 의원, 유인태 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해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그리고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말 정도고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원래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혁신위원장이에요? 예. 혁신위 활동을 정기국회 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활동을 통해서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안의 내용이 뭔지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더 희화화될 수도 있고 그래도 혁신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은 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 당 내부의 취재를 좀 해보면 그렇게 기대가 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거 1분 30초 정도밖에 안 아이고. 남았는데 네. 빨리 이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8일입니다. 오는 8일 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고 할까 안 했다고 할까로 나올지 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대북 성공 관련해서 8월 중에 소환 조사와 또 구속영장 청구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마도 9월 중에 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요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비회기 중에 온다면 좋겠는데 아마도 회기 중에 올 것 같고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오면 반드시 국회법에 따라서 그 동의 여부를 묻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부를 둘러싸고 또 쟁점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또 한바탕 소란의 폭풍 속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거 자체로 검찰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재했을 때 요거 단독인데 여하튼 단독입니다. 아니요. 다른 방송에서도 살짝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자신 있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컨대 진술을 번복을 했든 예. 뭐 입장이 바뀌든 혹여 뭐 지난 옥중 편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 본인은 굉장히 결백하다. 재판장에 가서 실체 심사를 받더라도 당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 있어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독으로 가득 채워진. 아니에요. 단독 아니에요. 자, 장윤선 정치인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